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역사상 최대 잠수함 사업. 독일과 한국이 최종 경쟁에 올랐죠. 전문가들은 모두 독일이 유리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같은 나토 국가니까요. 100년이 넘는 잠수함 제조 전통을 가진 독일이니까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독일 조선소를 먼저 방문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소에 잠수함이 없었던 거예요. 설계도만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이렇게 말했죠. 이는 2년 후면 완성될 겁니다. 가격이요, 협상이 필요합니다. 일정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완성된 잠수함이 부두에 떠 있었어요. 그것도 이미 한국 해군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직접 잠수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일 후에 만나요 라고 농담을 던지며 말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이었죠. 독일이 일정도 가격도 확답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5년까지 12척 모두 납품하겠습니다. 척당 2조 원, 정확한 가격입니다. 그날 밤 캐나다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100년 전통의 독일 조선업을 어떻게 뛰어넘은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한 캐나다 해군 제독의 35년 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해군 제독 로버트 맥도날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35년 해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그날도 저는 북극해 어딘가에 있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타고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급이라고 하면 좀 웃기실 수도 있겠네요. 이 잠수함은 원래 영국 해군이 쓰던 중고 잠수함이었거든요. 캐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거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20년은 된 낡은 함정이었죠. 그날따라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잠수함과 함께 산 지 35년이니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기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또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만 해도 3번째였어요. 부하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저는 20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제 부하 3명을 잃었거든요.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북극해 순찰 임무였어요. 갑자기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납축전지가 과열되면서 폭발한 거였죠. 저는 함장으로서 즉시 비상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명의 부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곤 했죠. 제가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제가 사전에 점검을 더 철저히 했더라면 그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자가 됐어요. 모든 걸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엄격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부하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잠수함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완벽하게 점검해도 이 낡은 빅토리아급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20년이 넘은 중고 잠수함이니까요. 부품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도 이미 이 모델을 퇴역시킨 지 오래였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관실 승무원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간신히 엔진을 다시 가동시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날 거라는 걸 말이죠. 오타와 본부로 돌아왔을 때 제 상관인 마이클 오브라이언 제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은 저와 함께 2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를 겪은 동료였어요. 그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마이클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가 있네. CPSP 사업 총책임자 말일세. 저는 잠시 멍했어요. CPSP는 커네이디언 퍼트롤 서브머린 프로젝트의 약자였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었죠. 60조 원 규모였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이었어요. 2035년까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는 계획이었죠.
이 낡은 빅토리아급을 완전히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네만큼 이 일에 적임자가 없네. 35년간 잠수함과 함께 살았고 무엇보다 우리 부하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니까 말일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제 트라우마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완벽한 잠수함을 선택하세요. 그날 밤 저는 서재로 가서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6.25 전쟁 참전 훈장이 들어있었어요. 제 할아버지 제임스 맥도날드는 1955년 한국전쟁에 캐나다군으로 참전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춥고 힘든 전쟁이었는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대단한 사람들인지 말이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한국은 언젠가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거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곧 한국이라는 나라와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CPSP 사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데이비드 톰슨 국방부 차관, 각 군 대표들, 그리고 의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까지 말이죠. 저는 회의실 맨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CPSP 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국가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이죠. 저는 화면에 각국의 제안서 요약본을 띄웠어요. 데이비드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관료 출신이었죠. 제독 예산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60조 원이라는 금액은 캐나다 국방 예산으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말이죠. 차관님, 하지만 우리 해군의 안전을 생각하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빅토리아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난 1년간만 해도 중대 고장이 7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빅토리아급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던 거죠.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께서 보시기에 어느 나라 제안이 가장 유력합니까?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독일은 100년이 넘는 잠수함 제조 전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스웨덴은 중소형 잠수함 분야에서 뛰어났고요. 일본은 기술력은 좋았지만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었죠. 한국은 좀 애매한 위치였어요. 잠수함 제조 역사는 짧았습니다. 독일 기술을 이전받아 시작한 지 30년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장보고 사명이라는 대형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선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나토 동맹국이기도 하고 기술력도 검증됐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제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명백히 유럽 쪽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독, 각국 조선소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아들 제임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는 30살로 해군 중이었어요. 잠수함 승조원이었죠. 아버지처럼 해군 제독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CPSP 총책임자가 되셨다면서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새 잠수함을 타게 되겠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아들. 내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잠수함을 찾을 거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엘리자베스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솔직히 자신이 없어. 60조 원이라는 돈으로 12척을 사야 하는데 완벽한 잠수함을 찾을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35년간 잠수함과 함께 살았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임스와 다른 젊은 승조원들을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을, 우리 부하들을,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죠. 저는 20년 전 잃었던 3명의 부하를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됐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각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독일의 이일이 CD형 잠수함은 최신 설계였어요. 리튬 배터리와 공기부료 추진 장치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스코르펜형도 검증된 모델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제안서를 보다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장보고 사명 배치인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지난해 북태평양에서 28일 연속 자망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물이 있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이미 운용 중인 함정이라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설계는 최신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한국만 실제로 작동하는 잠수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제동님,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 국가의 기술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뭔가가 있는 나라라고 하셨죠. 좋아요, 일정을 잡아주세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2주일 후 저는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는 독일이었어요.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독일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잠수함 제조 역사, 나토 동맹국이라는 신뢰, 그리고 전 세계에 수출된 검증된 기술력이 있었으니까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 독일 TKMS 조선소의 요하네스 슈미트 이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맥도날드 제동님 환영합니다. 저희 조선소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킬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요하네스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동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TKMS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죠. 지금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잠수함을 수출했습니다. 캐나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대규모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 관계자들, TKMS 임원들, 심지어 독일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했어요. 분명히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이 일이 CD형 잠수함의 영상이었어요. 최신 리튬 배터리 시스템, 공기부료 추진 장치, 최첨단 소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요하네스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이 일이 CD는 차세대 잠수함의 표준이 될 겁니다. 나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고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슈미트 이사님, 실제 함정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간 요하네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동님. 실은 이일이 CD는 현재 건조 초기 단계입니다. 용꼬를 막 안착시킨 상황이죠. 완성된 함정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건조 초기 단계라고요?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요하네스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년 후쯤 첫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물론 캐나다향 사양으로 맞춤 제작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2년, 아니 맞춤 제작까지 하면 3년은 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가격과 납기는 확정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는 2035년까지 12척이 필요합니다. 요하네스가 다시 한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동님, 정확한 가격은 최종 사양이 확정된 후에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저는 이 말이 싫었습니다. 군인으로서 35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보통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였거든요. 확답이 필요했어요. 확실한 일정과 가격 말입니다. 조선소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넓은 공장동, 최신 설비들, 숙련된 기술자들. 모든 게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일이 CD 건조 현장에 가니 실망스러웠어요. 정말로 용골만 겨우 설치된 상태였거든요. 한 독일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갈 구획입니다. 저기가 어뢰 발사관이고요. 하지만 모두 설계도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 만찬 자리에서 요하네스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오랜 우방 관계죠. 기술 공유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토 카드를 꺼낸 거였죠. 사실 이건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끼리는 군사기술 협력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독일 조선소를 봤어. 엘리자베스가 물었죠. 어땠어요? 만족스러웠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모든 게 좋아 보이긴 했는데. 뭔가 찝찝해. 무엇이 찝찝한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실물이 없어. 전부 계획이고 설계도야. 그리고 확답을 안 해주더군. 가격도 일정도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직감을 믿어요. 2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당신은 항상 신중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 조선소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나토 동맹국이라는 카드, 100년 전통.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없었어요. 작동하는 실물, 확실한 가격, 보장된 일정.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빅토리아급을 구매할 때도 비슷했어요. 영국이 보장했죠. 검증된 함정이라고 문제 없다고. 하지만 막상 인도받고 보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미 노후화된 중고 잠수함이었거든요. 그래서 3명의 부하가 죽었습니다. 영국의 보장, 검증된 기술, 그런 말들 때문에 제가 방심했던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작동하는 실물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독일을 떠나면서 요하네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동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에 응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다음 방문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거제도.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독일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가봐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서 중간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데이비드 톰슨 차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독일 방문 결과를 보고했죠. TKMS의 212 CD형은 분명 우수한 설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물이 없고 완성까지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가격과 일정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팩트만 전달했어요. 데이비드 차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검증된 국가 아닙니까? 나토 동맹국이고 100년 전통이 있습니다. 설계도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군인입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실물을 믿습니다. 20년 전 빅토리아급도 영국이 검증됐다고 했지만 결과는 아시잖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그 사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국방위원회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요?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스코르펜형의 개량 버전을 제안했지만 캐나다 사양 맞춤형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스웨덴은요? 스웨덴의 A26형은 소형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형 잠수함 요구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기술은 우수하지만 수출 경험이 전무합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요. 자료상으로는 장보고 사명이라는 대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이미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방문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제독 한국은 독일 기술을 이전받아 겨우 30년 된 신생 국가 아닙니까? 독일의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라 김 의원이었어요. 40대 초반의 한국계 캐나다인 국회의원이었죠. 그녀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편견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재 세계 1위예요.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님, 상선과 군함은 다릅니다. 특히 잠수함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사라 의원이 반박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회의는 다소 험악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두 조선소가 세계 조선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모두 세계 1위였죠. 하지만 군함은 달랐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수중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하고 깊은 수심을 견뎌야 하고 수십 명의 승조원 목숨이 달린 정밀한 무기체계였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제독님,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봤어요. 총리님의 한국 방문 초청장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APEC 정상회의차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 기회에 거제도 조선소도 함께 둘러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죠.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은 저 혼자 방문했지만 한국은 총리가 직접 가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총리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총리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맥도날드 제독, 한국 방문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 낭비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총리님,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실물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보여주지 못한 걸 말이죠. 총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실물이요? 네, 장보고 사명 배치이라는 함정이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걸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일정을 잡죠. 하지만 데이비드 차관이 반대했습니다. 총리님, 한국 방문은 신중해야 합니다. 독일을 자극할 수 있고 나토 내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 우리는 60조 원을 쓰려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에요. 정치적 고려보다 실리가 우선입니다. 모든 옵션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한국에 가. 총리님과 함께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놀라워했어요. 한국이요?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셨던 그 한국? 맞아. 저는 할아버지의 훈장 상자를 꺼냈습니다. 6.25 전쟁 참전 메달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는 1955년에 한국에 가셨죠. 그때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였어요. 엘리자베스가 메달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한국을 보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선진국이 됐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적이라고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성장과 군사기술은 별개였습니다.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수함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들 제임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정말 한국 잠수함이 독일보다 나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아,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지. 눈으로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난주에 빅토리아급에서 또 고장났어요. 냉각 시스템이 멈췄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타고 있는 잠수함이 20년 전 제가 사고 났던 그 함정이었거든요.
제임스, 조심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꼭 안전한 잠수함을 찾아올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했어요. 제 아들의, 그리고 수많은 젊은 승조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가방에 할아버지의 훈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 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0년 전에 싸우셨던 그 나라를 이제 제가 다시 방문하는 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총리 일행과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자 한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맥도날드 제동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화오션 잠수함 사업부장 김태준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저는 악수에 응하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군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진지했죠. 김 부장 옆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동님, 저는 통역관 박서연입니다. 제가 이번 방문 내내 동행하겠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캐나다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셨나요? 네, 토론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박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를 잘 압니다. 제동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거제도까지는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보셨던 폐허의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죠. 김태준이 헤드셋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제동님, 저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1955년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시간 정도 비행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조선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즐비하고 수십 척의 배들이 건조 중이었죠.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입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죠. 연간 20여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합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독일 TKMS 조선소와는 규모 자체가 달랐거든요. 헬기가 착륙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어요. 경례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민호 대령입니다. 장영실함 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영실함이 바로 저희가 보러 온 장보고 사명 배치이었습니다. 최 대령은 군인 특유의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동님, 저희 함정을 직접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의 진지함에 호감이 갔습니다. 먼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김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는 달랐죠. 화려한 3차원 그래픽 대신 실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영실함입니다. 작년 진수했고 현재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 중입니다. 배수량 3,700톤, 전장 83.5m, 리튬 이온 배터리와 공기부료 추진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사진 속 잠수함은 웅장했어요. 김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검증입니다. 지난해 북태평양에서 28일 연속 자망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리튬 배터리 덕분에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최장 기록이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어요. 납축전지 폭발로 부하 3명을 잃었던 기억 말이죠. 김태준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제동님,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3중 안전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과열 감지 센서, 자동 냉각 시스템, 그리고 비상차단 장치까지.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봐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과 납기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2035년까지 12척이 필요합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독일과 달리 명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척당 2조 원입니다. 12척이면 약 60조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납기는 확약드립니다. 2035년까지 12척 모두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확약이라고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김태준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제동님, 한국 조선업의 강점이 바로 납기 준수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수백 척의 선박을 납기 일에 정확히 인도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의 납기 준수율은 98% 이상이었어요. 유럽 조선소들이 평균 70%대인 것과 대비됐죠.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상선과 잠수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잠수함은 훨씬 복잡한데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장보고 1형, 2형, 3형까지 제때 건조해왔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드디어 조선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장동을 지나가는데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수십 개의 크레인, 수백 명의 작업자들, 거대한 강철 블록들. 모든 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거대한 로봇팔이 강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상민입니다. 용접 로봇 담당이죠. 이 로봇은 사람보다 3배 빠르고 정밀도는 5배 높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상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저희는 독일보다 빠르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달 걸릴 일을 이 로봇은 일주일에 끝냅니다. 다음은 배터리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리튬 배터리 개발팀에 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죠. 저희 리튬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회사들이 협력했죠. 에너지 밀도는 납축전지의 2배, 충전 시간은 3분의 1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안전성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유진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제동님, 제 동생도 해군 잠수함 승조원입니다. 저도 가족의 안전이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극한 온도 테스트, 충격 테스트, 침수 테스트.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동했다는 결과였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은 깨끗했고 음식도 푸짐했어요. 김태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오후에는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김태준이 웃었어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영실함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검은색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용꼴만 봤지만 여기엔 완성된 실물이 있었죠. 장영실함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700톤급 잠수함은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검은 선체는 고래처럼 웅장했고 유선형 디자인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최민호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제동님, 탑승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교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해치를 통과하는 순간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새 페인트와 기름, 전자장비들의 냄새. 35년간 잠수함과 함께 산 저에겐 익숙한 향이었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에서 본 설계도와 달리 실제로 작동하는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계기판의 불빛들이 깜빡였고 컴퓨터 화면들이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함장이 함내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조타실입니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탑재했죠. 저는 조타석에 앉아봤어요. 편안했습니다. 인간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게 느껴졌죠. 함장님, 승조원은 몇 명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50명입니다. 기존 잠수함보다 20명 적죠. 자동화 덕분입니다. 최 함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뢰실이었습니다. 6개의 발사관이 있었어요. 최 함장이 설명했죠.
한국산 중어류의 청상어와 독일산 DMEA4 모두 발사 가능합니다. 유연성이 강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장은 충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배터리실이었어요. 20년 전 제 부하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곳과 같은 장소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유진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이게 저희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거대한 배터리 팩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각각은 사람 키만 했고 수십 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유진이 설명을 시작했죠. 각 배터리 팩에는 온도 센서가 32개씩 부착돼 있습니다.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즉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배터리의 온도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냉각도 실패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당 배터리가 시스템에서 분리됩니다. 나머지 배터리들만으로도 함정 운용에는 문제 없습니다. 정유진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빅토리아급의 납축전지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과열되면 그냥 폭발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3중 안전장치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요청했습니다. 정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테스트요? 지금요? 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말했죠. 정유진이 최 함장을 바라봤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했어요. 한 배터리 팩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섭씨 50도, 60도, 70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냉각이 안 되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유진이 시뮬레이션을 계속했어요. 온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80도를 넘어서자 경보가 울렸고 해당 배터리가 자동으로 차단됐습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작동하는군요. 정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제동님, 저희는 3명의 승조원을 위해 이걸 만들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공기부료 추진 장치실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죠. 이게 AIP 시스템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산소 없이도 전기를 생산하죠. 덕분에 수면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자망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이론상으론 40일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28일까지 테스트했죠. 김 부장이 답했어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빅토리아급은 사흘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28일 연속 자망이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함장님, 실제로 28일 자망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최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배터리는 안정적이었고 공기도 충분했죠. 오히려 문제는 승조원들의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한 달 가까이 햇빛을 못 보니까요. 최 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감했어요. 잠수함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폐쇄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생활 말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손화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음향 탐지 장비들이 있었어요. 한 승조원이 헤드폰을 끼고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죠. 한국산 소나와 외국산 소나를 모두 탑재했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헤드폰을 빌려 들어봤습니다. 바닷속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파도 소리, 물고기들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선박 엔진 소리까지. 해상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투어가 끝났습니다. 함교로 돌아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독일에서 설계도만 봤는데 여기선 실물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김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죠. 맥도날드 제독,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독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실물이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차이였으니까요. 부두를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영실함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순 없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게 많았어요. 가격 일정, 기술 이전, 유지 보수.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들이 남아 있었죠. 데이비드 차관과 독일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한국 잠수함을 봤어. 엘리자베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놀라웠어. 정말로 말이야. 독일이 약속만 했다면 한국은 실제로 보여줬어. 작동하는 실물을 말이지.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그럼 한국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아직 몰라.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논의해 볼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제도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부하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제가 함장이었는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조선소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늘 본 리튬 배터리가 생각났어요. 정유진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던 3중 안전장치.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도 영국은 안전하다고 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있는 기술 검토를 위해서였어요. 김태준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솔직히 잘 못 잤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제 본 것만으론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김 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동님의 신중함을 존중합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유진을 불렀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혹시 과거에 배터리 관련 사고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하지만 결국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제가 함장이던 빅토리아급에서 납축전지 화재가 발생했어요. 3명의 부하가 목숨을 잃었죠. 제 책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그래서 그렇게 안전성을 강조하셨군요. 이해합니다. 저도 가족이 해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생이 잠수함 승조원이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동님께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결과까지 전부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 상세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각 배터리 셀의 구조, 냉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 안전장치들의 배치. 정유진이 하나하나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 각 셀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가 문제 생겨도 다른 셀들엔 영향이 없어요. 납축전지와 다른 점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납축전지는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폭발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는 각각 차단할 수 있어요. 정유진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극한 상황 테스트였습니다. 배터리에 과전류를 흘려보내고 고온에 노출시키고 심지어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테스트까지. 모든 경우에 안전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안전장치마저 실패하면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물었습니다. 정유진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모든 안전장치를 강제로 무력화시킨 테스트였죠. 배터리가 발화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진 않았어요. 천천히 타들어갈 뿐이었죠. 그리고 배터리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0초 만에 불이 꺼졌어요. 놀라웠습니다. 20년 전 빅토리아급에선 납축전지가 폭발하면서 즉시 화재가 번졌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에서도 통제 가능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도 과거 사고들을 연구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호, 미국 스레셔호, 그리고 캐나다 빅토리아급까지 모든 사고에서 교훈을 얻었죠.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어요. 잠수함 사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각 사고의 원인, 대응 실패 이유, 그리고 개선 방안들이 적혀 있었죠. 저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생명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유진의 동생, 최 함장의 부하들, 그리고 언젠가 이 잠수함을 탈 제 아들까지. 제동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준이 일어섰어요. 저희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조선소로 나왔습니다. 한 건물로 안내받았어요. 입구에 안전관리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들이 보였죠. 여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저희가 만든 모든 잠수함이 여기 연결돼 있죠. 화면들을 보니 장영실함을 포함한 여러 함정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온도, 엔진 상태, 모든 시스템들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만약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즉각 대응하죠.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60조 원에 포함됩니까? 저는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잠수함을 팔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독일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은 이런 시스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잠수함을 파는 것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팔고 난 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링 센터를 나오며 저는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단순히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동님, 제 아버지도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평생 배를 만드셨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배는 사람의 목숨을 싣는 거라고.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걸고 일하는 거였어요. 장인 정신이랄까요? 제품에 자신의 명예를 거는 문화 말이죠. 점심시간에 김태준이 개인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동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은 걸 봤어. 엘리자베스가 물었죠. 마음이 기우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진심이야.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하더군.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는 거네요? 아직 확신은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더 깊이 논의해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제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20년 전 잃었던 부하들이 떠올랐습니다. 존, 마이크, 데이비드. 3명의 젊은 승조원들. 만약 그때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제 아들 제임스와 수많은 젊은 승조원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답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김태준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동님,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공식 만찬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본다는 게 뭘까요? 차로 20분쯤 가자 작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삼겹살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이었죠.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30년간 다닌 단골집입니다. 들어가니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시끄럽고 북적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구석자리로 안내했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오늘 손님 모시고 왔네. 네, 누나. 잘 부탁합니다. 김태준이 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조선소에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 단골 손님이었죠. 고기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삼겹살이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김태준이 집게로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계속했어요. 저는 이 사업이 두렵습니다. 60조 원이라는 돈도 크지만 그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아까 제동님께서 20년 전 사고 이야기하셨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 저희 조선소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작은 화재였지만 작업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거든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만든 배가 안전한지, 누군가 다치진 않을지.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20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으니까요. 김 부장님, 그래서 더 완벽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거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싶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잠수함이라고. 그래서 단 한 명의 승조원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제동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은퇴하셔도 될 나이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잠수함 승조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탈 잠수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죠.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둘 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동님의 아드님과 제 동생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차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맥도날드 제독, 지금 어디십니까? 저는 당황했죠. 거제도에 있습니다만. 즉시 오타와로 돌아오십시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독일 측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기울고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관님, 저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공정하게요? 총리까지 데리고 한국에 가놓고요? 독일은 나토 동맹국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시작됐군요. 호텔로 돌아오자 더 많은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슈미트로부터였어요. 제독 들었습니다. 한국이 좋아 보이시나 봅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합니다. 나토 국방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선택은 나토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한 결정을 부탁합니다. 압력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캐나다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통적 우방 독일 대신 한국 선택하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된 거였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복잡해졌어.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압도하고 있어.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죠. 최고의 잠수함을 선택하세요. 그게 당신 의무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리실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전화했어요. 맥도날드 제독, 압력이 심하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독의 전문가적 판단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저는 안도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한국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정치적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요. 알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상세한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김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부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일과 한국의 상세한 비교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즉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준은 두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항목별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실물 유무, 가격, 납기, 기술 사양, 안전성, 사후 지원.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실물이 있고 이미 검증됐다. 둘째, 가격과 납기가 명확하다. 셋째, 사후 지원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독일은 설계는 좋지만 모두 미래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 자료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가격 할인 제안서였습니다. 저희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선택해 주신다면 척당 1,800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200억 원 할인이었습니다. 12척이면 총 2조 4천억 원, 거의 3조 원이 절감되는 거였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이게 한국 잠수함 산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는 게 돈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독일은 단기 수익에만 관심 있어 보였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답이다. 이제 오타와로 돌아가서 모두를 설득해야 했어요. 데이비드 차관, 보수적인 국방위원들, 그리고 나토의 압력까지.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어요. 올바른 일을 해야 했죠. 제 아들과 수많은 승조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정치가 뭐든 최고의 잠수함을 선택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캐나다 국회 청문회가 소집됐어요. 저는 상세한 비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항목별로 분석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밤새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은 여전히 독일을 선호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차관도 냉랭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사라 김 의원을 비롯한 몇몇은 저를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제독, 양국 조선소를 모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독일입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TKMS 조선소는 훌륭했습니다. 100년 전통이 있고 기술력도 뛰어났죠. 이일이 CD형 잠수함의 설계도는 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실물이 없었습니다. 용골만 겨우 설치된 상태였죠. 완성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캐나다 사양으로 맞춤 제작하면 더 걸립니다. 한 보수파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독, 독일은 검증된 국가입니다. 설계도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 빅토리아급도 영국이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사고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일정이 불확실했습니다. 독일 측은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저는 장영실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화오션거제 조선소에는 실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해군이 2년간 운용 중인 함정이죠. 저는 직접 탑승해서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중 안전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차단 시스템. 제가 우려했던 안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전 테스트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28일 연속 잠항 기록, 2년간 무사고 운행, 북태평양 극한 환경 테스트 성공. 모두 검증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각 항목마다 증빙 자료를 보여줬어요. 가격과 일정도 명확했습니다. 척당 1,800억 원, 총 57조 원. 2035년까지 12척 납품 확약. 한국 조선업의 납기 준수율은 98%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죠.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독 한국은 독일 기술을 배운 나라 아닙니까? 학생이 선생을 넘을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엔 그랬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공기부료 추진 장치도 독일과 동등합니다. 오히려 일부는 앞섭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독, 정치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국입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차관님, 우리는 동맹국을 위해 최고의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품질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넘겼어요. 실물 대 설계도, 검증 대 약속, 명확성 대 불확실성. 선택은 분명합니다. 사라 김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제독님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어느 쪽을 추천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탈 잠수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선택합니다. 제 아들 제임스도 빅토리아급에서 고장을 겪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북극해에서 엔진이 멈췄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달된 거였어요. 한 중도파 의원이 말했습니다. 제독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물로 증명된 기술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파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표결은 다음 주로 연기됐어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사라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제독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수파를 완전히 꺾으려면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비교만으론 부족했어요. 정치적 압력을 넘어설 결정적 계기가 필요했죠. 그게 뭘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청문회는 잘 됐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격려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독일의 나토 카드가 여전히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데이비드 차관을 비롯한 친독일파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발표였어요. 그리고 독일 총리도 마크 칸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요하네스 슈미트도 오타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를 펼쳤어요. TKMS는 100년 전통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독일뿐입니다. 한국은 신생국입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을 배우던 나라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이 발언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국방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내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협박했죠.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론 한국이 우위였지만 정치적으론 독일이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독일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김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진실만으론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언가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김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캐나다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안이었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선택한다면 잠수함 핵심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품은 캐나다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캐나다 조선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독일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과 기술까지 이전하는 건 차원이 달랐죠. 캐나다 언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더 매력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캐나다 방산 산업 발전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하네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반박 성명을 냈어요. 기술 이전은 위험합니다. 기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기술 이전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죠.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제독, 기술 이전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징은 협력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폴란드에 K 전차를 수출하면서도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건설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김 의원이 지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 구매가 아닙니다. 캐나다 방산 산업의 미래를 여는 기회예요.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도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나토 카드만으론 부족했어요. 한국은 더 실질적인 이익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독일 국방장관이 급히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크 카니 총리를 만나 설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총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요하네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격 인하였어요. 독일도 척당 200억 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가격도 더 싸고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기술 이전 제안은 대단했습니다. 게임을 바꿨어요. 김태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제동님, 우리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캐나다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야 진짜 동맹이죠. 독일처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주 표결이 예정됐습니다. 이제 승기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보수파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고 독일도 마지막까지 싸울 태세였죠. 표결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최종 검증을 결정했어요. 양국 조선소에 기술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겁니다. 저도 실사단장으로 임명됐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먼저 독일로 갔습니다. 요하네스가 다시 한번 환대했어요. 제동님, 이번엔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번보다 건조가 많이 진행됐으니까요. 조선소에 도착하니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용골만 있던 이일이 CD가 이제 선체 윤곽이 잡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성까지는 멀어 보였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내년 말쯤 진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상 시험까지 6개월, 캐나다 사양 맞춤까지 1년. 저는 계산했어요. 총 2년 반이 걸린다는 얘기였죠. 일정이 확정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망설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불확실한 답변이었어요. 배터리실을 점검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더군요. 언제 설치됩니까? 내년 중순쯤입니다. 그럼 테스트는요? 그 후 6개월 예정입니다. 모든 게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요하네스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동님, 독일 해군이 같은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믿는 기술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이틀 후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김태준이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제동님 환영합니다. 이번에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장영실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이번엔 더 상세한 검증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사단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기 시작했죠. 배터리 전문가가 리튬 배터리를 검사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요청했고 김태준은 흔쾌히 제공했어요. 2년간의 운용 기록, 온도 변화 그래프, 안전장치 작동 로그.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구조 전문가가 선체를 검사했습니다. 용접 상태, 강철 품질, 내압 테스트 결과. 한상민이 직접 설명했어요. 로봇 용접 덕분에 품질이 균일합니다. 사람이 하면 편차가 생기지만 로봇은 항상 같습니다. 추진 시스템 전문가가 엔진실을 점검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장치의 작동 원리, 연료 전지의 효율성, 소음 수준. 정유진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소음은 기존 디젤 엔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흘간의 철저한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실사단원들은 한국 기술에 감탄했어요. 한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이건 검증된 기술입니다. 독일은 약속이지만 한국은 현실이에요. 마지막 날 해상시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장영실함이 동해로 나갔어요. 잠항, 부상, 고속기동, 모든 걸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최민호 함장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이 함정으로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승조원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 실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했어요. 배터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검증됐습니다. 안전성에 문제 없어요. 구조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선체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추진 시스템 전문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장치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28일 잠항 기록이 이를 증명해요. 전자 시스템 전문가도 칭찬했습니다. 통합 전투 체계가 우수합니다. 저는 최종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적합합니다. 오히려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타와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사단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어요. 한국의 장보고 사명 배치인은 기술적으로 검증됐으며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실물로 증명했고 독일은 약속만 했어요. 한국은 일정이 확실했고 독일은 불확실했습니다. 한국은 가격도 저렴했고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죠.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35년 잠수함과 함께 산 군인으로서 단언합니다. 한국이 유일한 답입니다.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표결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최종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제 의원들의 결정만 남았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왔어요. 60조 원 규모의 역사상 최대 방산 사업이었으니까요. 캐나다 국민들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CPSP 사업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후보는 두 곳입니다. 독일 TKMS와 한국 한화오션. 먼저 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기술 검증, 가격 비교, 일정 확실성, 사후 지원.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위라고 보고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 정치적 고려도 중요합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국이고 오랜 파트너입니다. 저는 즉시 대응했어요. 차관님, 동맹은 중요하지만 승조원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사라 김 의원이 지지했습니다. 저도 제독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니 캐나다에 더 유리합니다. 보수파 의원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표적이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했어요.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실사단의 만장일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죠. 한 중도파 의원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예요. 한국은 실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증명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드디어 표결 시간이 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지금부터 CPSP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은 한국 한화오션, 반대는 독일 TKMS에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가 수천 명 승조원의 생명이 이 투표에 달려 있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68표, 반대 32표. 한국 한화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라 김 의원이 환호했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CPSP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한화오션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세부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은 씁쓸한 표정이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요하네스 슈미트는 즉시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의 패배였죠. 100년 전통이 신생국에게 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김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됐습니다. 한국이 선정됐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제동님. 저희가 꼭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동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캐나다 해군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실물로 검증된 기술을 선택했어요. 우리 승조원들이 안전할 겁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저는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실물이 있고 일정이 확실하며 품질이 검증됐습니다. 무엇보다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집에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해냈어. 한국이 선정됐어. 엘리자베스가 울먹였어요. 축하해요, 당신. 제임스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겠네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제임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좋은 소식이야. 한국 잠수함으로 결정됐어. 제임스가 환호했어요. 정말요? 아버지 최고예요. 드디어 안전한 잠수함을 타게 되는 거네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훈장을 꺼내봤습니다. 75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죠. 폐허의 한국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캐나다를 지키게 됐어요. 할아버지, 맞으셨어요. 저는 훈장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그들에게 뭔가 있다고 하셨죠. 이제 저도 압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표결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마크 카니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역사적 결정이니만큼 총리가 직접 발표하기로 한 거였죠.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모두 몰려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캐나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결정이었으니까요.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캐나다 해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5개국의 제안을 검토했고 최종 2개국까지 압축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었죠. 양국 모두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총리는 양국을 모두 존중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캐나다 국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술적 검증, 가격 경쟁력, 일정 확실성, 그리고 장기 파트너십 가능성.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CPSP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한화오션입니다. 총리가 선언하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리가 답했어요. 한국은 실물로 증명했습니다. 장보고 사명 배치인은 이미 운용 중이고 검증됐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총리가 답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술적 판단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전문 기자가 물었어요. 총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총 57조 원, 12척, 2035년까지 순차 납품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기술 이전이요?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총리가 설명했어요. 네, 한국은 잠수함 기술을 캐나다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캐나다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저도 연단에 올라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와 공기부료 추진 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8일 연속 자망이 가능하고 2년간 무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군사 전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답했어요. 3중 안전장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20년 전 빅토리아급에서 겪은 비극은 다시 없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 대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맥도날드 제동님 감사합니다. 한국을 믿어주셔서요. 저는 악수하며 답했어요. 제가 믿은 건 한국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물로 증명된 기술을 믿었을 뿐이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어요. 캐나다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어 일정대로 납품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방산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캐나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독일 반응도 나왔습니다. TKMS는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캐나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요하네스 슈미트는 조용히 물러났죠. 100년 전통의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어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들 제임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모였어요. 제임스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 건배. 우리 해군의 미래를 지켜주셔서요.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로버트는 아직 5살이었지만 언젠가 해군이 될지도 모르죠. 그때쯤이면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주력이 돼 있을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일주일 후였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어요. 캐나다 협상단과 한국 협상단이 오타와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죠. 김태준이 한국 측 대표로 왔습니다. 첫 회의에서 김태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였어요. 2025년 첫 번째 잠수함 건조 시작, 2027년 진수, 2028년 인도. 그리고 매년 한 척씩 납품해서 2035년 완료. 정말 가능합니까? 캐나다 측 협상 대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장보고급을 6척 건조했습니다. 평균 건조 기간은 2년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가격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척당 1,800억 원을 제시했어요. 캐나다는 좀 더 낮추길 원했습니다. 협상이 팽팽했지만 양측 모두 성의를 보였죠. 이틀간의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척당 1,750억 원. 총 56조 원. 한국이 500억 원을 더 깎아준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할인해주기로 했어요. 기술 이전 조건도 논의됐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이전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어요.
한국은 핵심 설계 기술과 생산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기술을 제3국에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캐나다만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측도 동의했어요. 당연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사후 지원도 상세히 논의됐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부품 공급, 기술 지원, 그리고 업그레이드까지 포함이었습니다. 거제도의 모니터링 센터와도 연결되겠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을 믿었고 한국은 캐나다의 성의를 믿었습니다. 2주일간의 협상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세부 조건들이 모두 정리됐어요. 이제 최종 계약서만 작성하면 됐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제동님,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압박, 캐나다 내부의 반대, 정치적 역학.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김 부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아닙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동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거제도에 오셨을 때 회의적이셨죠. 하지만 실물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처음엔 의심했었어요. 아시아 국가가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장영실함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실물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계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10년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척도 실패해선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예를 걸겠습니다. 한국의 명예를 말이죠. 최종 계약서 작성이 한창이었어요. 양국 법무팀이 모든 조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계약서였죠. 저는 기술 조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양서, 성능 보증, 테스트 조건. 모든 게 명확해야 했어요.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말이죠. 한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능 미달 시 위약 조항이었어요. 만약 잠수함이 계약서상의 성능을 못 내면 한국이 배상해야 했습니다.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항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위약금을 물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 조항도 중요했습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소재, 보상 방법, 재발 방지 대책. 모든 게 상세히 규정됐어요. 김태준이 안전 조항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이 조항은 사용될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적재산권 조항도 논의됐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사용 권한, 재수출 금지. 한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캐나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어요. 분쟁 해결 조항도 중요했습니다. 만약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재 절차, 준거법, 관할 법원. 모든 게 사전에 합의됐습니다. 2주일간의 검토 끝에 최종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양국 법무팀이 모두 승인했어요. 이제 서명만 남았습니다. 서명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한국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마크 카니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이 계약의 주역이니까요. 김태준이 전화로 말했어요. 제동님, 서명식에 꼭 오셔야 합니다. 당신 없이는 이 계약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영광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업적이니까요. 김태준이 웃었어요. 저희에게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계약 준비가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회고했습니다. 1년 전 CPSP 총책임자로 임명받았을 때를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독일이 당연히 선정될 거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고 전통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실물로 모든 걸 바꿨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거제도 방문이었습니다. 장영실함에 탑승했을 때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완성된 잠수함, 작동하는 시스템, 검증된 기술. 실물이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진심, 정유진의 열정, 최민호 함장의 자부심, 한상민의 장인정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있었어요. 계약 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제였어요. 국제방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긴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폴란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한 폴란드였죠. 잠수함도 한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호주도 움직였습니다. 호주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을 검토 중이었는데 한국을 후보에 올렸어요. 캐나다의 선택이 호주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심지어 스페인까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준에게 전화가 쇄도했어요. 한국 잠수함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게 입증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캐나다 해군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개설됐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캐나다에 와서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스도 이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한국 기술을 배우는 거였죠. 아버지, 내년에 한국에 가서 훈련받을 거예요.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다. 저는 격려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배워라. 그들의 열정과 장인 정신을 말이다. 제임스가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함장이 될게요. 캐나다 조선업계도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면 캐나다 조선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력도 향상될 거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간소화, 합작 공장 설립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협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태준의 팀이 확대됐어요. 캐나다 프로젝트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1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투입될 예정이었죠. 거제 조선소도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전용 도크가 만들어질 거였어요. 설비도 최신으로 교체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컸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 보험 제공, 외교적 뒷받침.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12월 말 김태준이 다시 캐나다에 왔습니다. 최종 점검을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오타와에서 만났습니다. 제동님, 내년 1월 서명식이 기대됩니다. 그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저는 답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1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거제도에서 먹었던 삼겹살이 생각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오타와에도 한식당이 꽤 있었어요. 고기를 구우며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솔직히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을 이기는 건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제동님께서 실물을 믿어주셨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영실함이 증명했습니다. 실물의 힘을 말이죠.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을 위하여. 10년 후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1년을 돌아봤습니다. CPSP 총책임자로 임명받은 게 1년 전이었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독일 방문, 한국 방문, 청문회, 표결, 그리고 계약.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제도였습니다. 장영실함에 탑승했을 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완성된 잠수함, 리튬 배터리, 안전 시스템.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진심, 정유진의 열정, 최민호 함장의 자부심.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일했어요. 그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냈잖아요.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여보 덕분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매번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지지해줬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제임스도 들렀습니다. 아버지, 빅토리아급이 드디어 퇴역한대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말이죠. 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 잠수함 시대가 열려요. 그래, 아들. 저는 뿌듯했어요. 너희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안전할 거야. 다시는 20년 전 같은 사고는 없을 거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훈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75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죠. 폐허였던 한국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캐나다를 지키게 됐어요. 할아버지, 맞으셨어요. 저는 훈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그들에겐 뭔가 있다고 하셨죠. 이제 저도 압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태준이었어요. 제동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서명식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김 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1월에 서울에서 만나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10년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2025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은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해군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술적 난관, 일정 지연 예산 초과.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해낼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증명했으니까요. 실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아들 제임스가 언젠가 새 잠수함의 함장이 될 겁니다. HMCS 맥도날드 호일 수도 있고 다른 함정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안전할 거라는 겁니다. 20년 전 제가 잃었던 3명의 부하. 존, 마이크, 데이비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 덕분에 제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는 안전할 겁니다. 한국의 3중 안전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리튬 배터리 기술. 모든 게 승조원들을 지킬 거예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이면 봄이 올 겁니다. 서울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60년 인연. 전쟁에서 시작해 평화로 이어진 우정.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우셨고,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제 아들은 한국 잠수함으로 캐나다를 지킬 겁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을 선택한 것. 실무를 믿은 것. 사람들을 믿은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후 2035년 12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주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할 거예요. 로버트 맥도날드 제독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닙니다. 승조원들의 안전이에요. 제 아들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창밖에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해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겁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미래는 밝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요. 실물로 증명된 신뢰 말입니다.